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미 협상의 본질이 뭘 얻느냐보다는 얼마나 막느냐의 싸움인 만큼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관세 15% 사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우리 협상팀은 키를 쥔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밀착 마크했습니다. 재계 인사들까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오늘 첫 소식 윤서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4일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 통보에 출국 직전 발길을 돌렸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관세 담판을 앞두고 오늘 워싱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팀 투톱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안구 통상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동선을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지까지 동행하며 전력을 쏟고 있는 겁니다.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He's got really all the cards in front of him. 재계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한화 김동관 부회장은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인 마스가 참여 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어제 워싱턴으로 향했고 이재용 삼성 회장도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AI 투자 확대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관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의 관세 마지노선을 15에서 20%로 못 박은 가운데 한국이 25%로 매겨진 관세율을 얼마나 끌어내릴 수 있을지 이번 협상이 한국 산업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정부가 관세 협상을 위해 전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입에서도 미국을 깡패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민감한 시점에 이런 발언들이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시민단체들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는 미국 성토장이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일당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거나 동맹을 협박하며 막대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등 미국을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위협과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입에서도 거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기본적 예의도 내다버리고 대놓고 깡패짓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고 한미 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에 다녀온 김영배 의원 역시 깡패란 표현을 썼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은 거의 사실은 깡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국 중심의 이 마가의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여서요. 이를 두고 반미 친중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은 얼토당토하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지만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여당 내 반미 성향 발언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부와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 오른 농축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놓고는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사흘 전 농축산물 수입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개방하더라도 실제 국내에 들어오기까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고유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등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농해수위 의원들은 곧바로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업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매개로 해서 양보하거나 이런 내용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실이 농축산물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다음날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농업을 협상의 제물로 삼아선 안 된다며 쌀과 소고기 수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정이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인 셈입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협상 결과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생겼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여권이 17년 전 광우병 괴담 확산을 활용한 게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은 국회에서 농민단체와 함께 농축산물 개방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장관들 발언까지 생중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들과 현안에 대해 토론하면서 특정 업체를 콕 찍어 주가 폭락을 언급했고 국방일보 기사를 문제 삼는 장면들이 새롭긴 한데 모든 일에 대통령이 다 나서야 해결이 된다면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시간 2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올해만 4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를 겨냥해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사망사고가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대한 사고가 나면은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주무부처 장관에겐 직을 걸라고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해가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부 산하기관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안규백 장관 취임사 가운데 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한 것을 두고 기강회의가 심각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발언까지 생중계된 국무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포스코 ENC는 사장이 직접 나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협상 카드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전략적 침묵임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처음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눈에 띄는 참석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과거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인데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인 최 처장은 발언을 자청하더니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며 1분가량 즉석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어떤 반응 보였는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김창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시간가량 이어진 산업재해 관련 토론을 정리하려는 순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발언을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막말 논란에 의식한 듯 유머 섞은 사과로 운을 뗀 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산재 예방체계 하나로 교육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이크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말을 끊고 정리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이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이 말할 때는 발언자를 응시하거나 뭔가를 적기도 하고 즉석에서 되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처장 발언 땐 연필을 내려놓고 자료만 뒤적였습니다. 최 처장 얘기가 인간의 존엄성으로 이어지자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 처장이 과거 저서에서 공직자들을 발달장애 아동에 비유하며
차별적 표현인 정상화라는 표현까지 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최 처장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정부의 관세 협상을 돕기 위해 기업인들도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들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국익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고 국내 진출 외국 기업들도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오판 때문입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7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 달 전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은 더 세진 상법도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더 빈번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파업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여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겨 있어 시행될 경우 기업이 수천 개 하청업체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8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우려를 넘어 참담하다며 연이은 규제 입법이 기업의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지금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지금 생존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내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재명 정부의 진심은 친기업인가 반기업인가입니다. 아, 그런가요? 최근 지금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정부 여당에서 기업에 부담 주는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정책마다 이유는 다 다릅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 온 것인데요. 핵심 지지층인 노조의 대선 청구서 성격이 짙습니다. 또 상법은 코스피 5천을 위한 주가 부양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인세 인상과 주식 양도세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고 세수를 확충하는 목적입니다. 또 오늘 나온 산재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불이익 주기는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사인 동시에요. 또 노동자층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자, 근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기업 프렌들리, 그러니까 친기업적이다 이런 인사, 정책 좀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성장 최우선을 표방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취임 후에도 기업 총수들을 수시로 만났습니다. 예. 이 과거에도 보면 기업인들 만나면 애로사항이 뭐냐 얘기해달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이번 조각 때도 기업인들을 장차관급에 대거 발탁을 했죠. 예. 그래서 강성 지지층에선 오히려 너무 친기업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쏟아지고 있는 이 반기업 정책들이 그 반작용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관세 문제도 있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경기도 부양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반기업적 정책을 밀어붙인다 이런 비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내밀 핵심 카드가 조선업과 대규모 기업 투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곳들이 바로 조선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 또 이재용 삼성 회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상법이나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 압박하면 이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또 성장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데요. 네. 또 정부는 은행에 대해서 채무 탕감, 전세 사기 해결,
국민펀드 참여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자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뭔가 맞지 않는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제 급한 불을 끄려면 기업들 협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또 지지층에 대선 청구서가 있고요. 또 주가 띄워야 되고 세수 부족 문제 해결해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기업에 부담을 지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인데 뭐 기업들은 죽을 맛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속마음이 뭐냐 네. 이런 물음이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이 반기업, 친노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좀 다릅니다. 이 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과 교류 소통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핵심 지지층이 여전히 반기업, 친노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대통령은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 사안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니까 진정성이 없다. 이중 플레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뭐 불확실성이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정부 그렇죠. 정책을 좀 예측을 해야 될 텐데 어디로 네. 갈까요?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부와 여당이 역할 분담, 투 트랙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 자체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부담을 지운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협력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 법무장관이 오늘 얘기했죠. 기업인의 배임 수사에 유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기업에 대한 유화책이죠. 예. 그리고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과정에서 아마도 약간 기업들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뭐 조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여당은 좀 다릅니다. 이 당대표 경선에서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죠. 예. 그만큼 반기업 정책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은 으르고 정부는 달래는 이 투트랙 역할 분담으로 가는데 이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늘 두 마리 토끼 잡는 건 참 쉽지 않은 정책이긴 한데 기업도 살리면서 뭐 노동자들, 근로자들 네. 또 이런 것도 같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땅 투기와 아빠 찬스 등의 의혹을 받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을 했는데 오히려 논란과 궁금증만 더 키웠습니다. 6배 수익을 낸 땅을 상속받았다고 했다가 부친의 친구 아들에게 그냥 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이버 고위층이었던 최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취업한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를 어찌 봐야 할지요?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희영 후보자는 2002년 경기도 이천에 땅 694제곱미터를 취득했다가 9년 뒤 팔아 6배 수익을 냈습니다. 땅 투기란 비판이 나오자 오전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 상속을 받게 돼서 하지만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땅의 원래 소유자는 부친이 아닌 1964년생 동갑내기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저한테 오셔서 돌아가셨으니 그 땅을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소유자가 64년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버지 친구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명백히 지금 위증을 하신 겁니다. 네이버 출신인 최 후보자의 딸이 2016년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업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걸 두고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는데 딸의 취업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거든요. 또 당시에는 제가 트리플이라는 그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서 뭐 딸의 취업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 초년생에게 저렇게 마케팅 책임자 덜컥 놓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네이버는 그렇게 전임 대표자가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당 의원도 하루만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의혹 특검의 첫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재소환을 통보했고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험 소견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김건희 의혹 특검 사무실 앞에 취재진이 몰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나오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 재소원을 통보했습니다. 만일 임하서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수감 이후 건강이 나빠진 걸 불출석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한 거 직접 보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조 전 원장은 VIP 경로설이 불거진 지난 2023년 7월 말 대통령실 회의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인 반응과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3대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면서 새로운 진술과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간 경쟁으로 인한 과잉 수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해병대원 특검에 출석합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신데 신경 말씀 없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난 24일엔 김건희 의혹 특검이 집사 의혹 관련 금융사 관계자를 공개 소환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유니크 중동 파이낸스에 대하여 조사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선 참고인까지 공개 소환하는 건 여당이 주장해온 인권 수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고인은 어찌 보면은 수사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공개 소환을 통해서 피의자로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든지 모욕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경쟁적으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게 그런 강제 수사거든요. 일각에선 수사기간이 법으로 제한된 특검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이 참고인으로 소환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당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 전 회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진술 번복을 압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측근은 사실을 어떻게 바꾸냐고 반발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북 송금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본인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모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는데 이 대통령 재판만 정지되면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김 전 회장이 공모 관계를 부인한 거라며 공개적으로 진술 번복을 요구했습니다.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는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반면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의 측근은 진술을 어떻게 바꾸냐며 기존 진술이 팩트고 사실을 말한 거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사법부를 겁박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고요. 이게 그야말로 정치의 사법화,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싸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새는 지하철만 타도 진이 빠진다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했더니 승강장 온도가 외부보다 더 높은 역들이 많았습니다. 냉방 설비가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승강장에 띄엄띄엄 설치된 임시 냉방기 쪽으로 모여듭니다. 손선풍기와 부채를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금 한 3분 바로 땀나죠. 내리자마자 기다릴 때마다 제일 좀 힘들어요. 좀 더더워 열차에서 열이 나니까. 역 내부가 길거리보다 더 뜨거운 곳도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옥수역의 바깥 온도는 34.8도인데요. 열차 승강장 내부 온도는 35.6도로 더 높았습니다. 이 역은 지난 24일 서울교통공사가 측정했을 때는 39.3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성수역과 옥수역뿐 아니라 지하에 있는 한성대 입구역도 낮 2시 기준 33.6도였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유입되는데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276개 역 가운데 냉방시설이 아예 없는 곳이 51개에 이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래된 역은 냉방설비 설치 등 리모델링 비용이 한 곳당 500억에서 6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임시 냉방시설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전국이 펄펄 끓면서 오늘은 고산지대인 강원도 태백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다고 합니다. 태백의 밤 풍경을 이승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태백 산자락에 땅거미가 내려앉았습니다. 주민들은 야외에 마련된 소파에 앉아 영화를 관람합니다. 긴팔 차림이거나 담요까지 둘렀습니다. 지금 추워서 담요도 덮고 있어. 여름인데 덥지도 않고 바람도. 해가 저물어 저녁 8시 반인 이곳의 기온은 더 떨어져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근의 캠핑장. 야영객들이 모닥불을 피웁니다. 텐트 안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대신 전기장판을 켰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느 정도 한기가 있어가지고 선풍기 틀 필요 없어가지고 그래. 태백의 여름밤이 유독 시원한 건 평균 900m에 이르는 해발 고도 때문입니다. 서울 남산과 비교해 3.6배 이상 높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며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긴 했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집니다. 솜니불은 한여름에도 주민들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해가 지면 이 서늘한 기운이 들기 때문에 꼭 챙겨야 돼요. 더군다나 산이 많기 때문에. 최근 4년간 태백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건 4차례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열대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열대야가 없어요.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에서 한 남성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의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시민들이 몸을 던져서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차량을 남성들이 가로막습니다. 한 남성은 소화기로 앞유리를 깨고 또 다른 남성은 쇠막대기로 뒷유리를 내리칩니다.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나오자 소화기 분말을 발사합니다. 헤어진 여성의 직장까지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는 남성을 시민들이 붙잡은 겁니다. 일단은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잡고 이 다친 여자분을 일단은 병원을 빨리 후송을 시켜야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고. 3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2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입니다. 범행 뒤 남성이 타고 달아나려던 차량입니다. 앞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시민들이 도주를 막기 위해 썼던 소화기도 차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이별 통보한 여성을 이달 초부터 때리고 스토킹하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유치장에 구금하려 했지만 검찰이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는 약간 위험성을 한번 재검토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낮 대전의 한 주택가에선 30대 여성이 사귀던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말부터 남성을 주거 침입과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중국어로 불법 여권 개통이라는 광고문을 버젓이 내건 장면이 유튜브 방송에 포착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중국어로 크게 써 붙여놓은 불법 여권 개통이라는 광고 문구가 보입니다. 지난 24일 한 걸그룹 멤버가 경찰과 함께 순찰을 나서는 유튜브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에서 위조 여권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비춰진 겁니다. 당시 경찰을 포함한 촬영팀이 가게로 들어서자 손님들도 깜짝 놀라 도망쳤는데 경찰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치안이 안 좋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저는 아예 그냥 안 가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취재를 많이 해봤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라법에 대해서 걔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얘기하게 불법 여권 개통이란 광고문을 내걸었던 곳은 논란이 되자 해당 문구를 없앴습니다. 가게 측은 뜻을 잘 모르고 붙여놓은 문구라며 위조 여권을 만들거나 불법 여권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불법 여권 개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에만 8,900만 명분에 달하는 마약 밀수를 적발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중남미 마약 조직들이 아시아 시장을 새 거점으로 삼고 있는데 은닉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나무 의자를 망치로 두드리자 하얀 봉투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특송 화물에 필로폰 7.7kg을 숨긴 겁니다. 바람이 빠진 고무보트를 찢자 초록색 봉지에 든 마약이 줄줄이 나오는가 하면 양수기 안은 모터 같은 부품 대신 필로폰 뭉치가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애초에 밀수 목적으로 만든 기계인 겁니다. 이렇게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린이용 보드게임이나 와인에 마약류를 넣어 밀반이 파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은 총 2,680kg,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8,9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 페루발 선박에서도 코카인 1,690kg, 5,700만 명분이 적발되는 등 최근 들어 중남미발 마약 밀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남미 마약 조직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단속이 심해지자 아시아 국가로 몰려든 겁니다. 실제로 유엔 마약위원회는 아시아 국가들이 코카인 종착지 또는 이동 경로로 이용된 사례가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거래 가격 자체가 해외보다도 높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마약 카르텔들이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마약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서울 청계천에는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민물고기 쉬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되는 쉬리의 치어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청계천 복원 20년 만에 수질의 바로미터가 되는 쉬리가 정착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사팀이 청계천에 어망을 던집니다. 하천을 훑은 뒤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확인하는 순간 쉬리다! 쉬리야, 쉬리! 어린 쉬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는 3.5cm로 다 큰 성체의 4분의 1 정도지만 주황과 노랑, 검은색의 선명한 줄무늬가 성체와 똑 닮아 있습니다. 올해 4월달, 5월달 정도에 부화를 해가지고 7월 말이니까 한 3개월 아니면 2개월 정도 성장을 한 거죠. 쉬리는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한국 고유 어종으로 수질 평가의 기준이 되는 물고기입니다.
쉬리가 청계천에서 처음 발견된 건 6년 전입니다. 여기에 치어까지 포착이 되면서 쉬리가 청계천 서식에 적응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체는 사람이 풀어놓거나 다른 하천에서 들어올 수 있지만 치어는 이곳에서만 번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착해서 건강하게 얘네들이 세대를 번식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어종들과 더불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쉬리 외에 돌고기와 모래무지, 고유종인 참갈견이와 가물치, 자라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복원 20년을 맞은 청계천의 수질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서식어종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우리 정부와는 마주 앉을 일이 없다며 선을 그었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하루 만에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북 정상 간 친분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의 대화 가능성은 닫고 미국과만 접촉할 여지를 남긴 건데 백악관도 바로 화답했습니다. 이른바 통미봉남, 미국만 통하고 우리는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엔 북미 접촉이 미국의 희망일 뿐이라는 제목이 달렸지만 실제로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미북 정상 간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대북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등을 얻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북한은 미국과 시차까지 고려해 어젯밤 늦게 담화를 발표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를 향해선 마주 앉을 일이 없다며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미북 대화 국면이 펼쳐질 경우 우리 정부가 배제되는 통미봉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포함을 해서 주한미군의 감축 등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여정 담화 이후 미 백악관 관계자는 김정은과의 회담 재개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대화여야 한다는 탄서를 달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그동안 한미 양국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언급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실제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오늘 다뤘습니다. 우리 군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연합훈련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며 난감해한다는데 야당은 김여정 말 한마디에 알아서 눕냐고 비판했습니다. 홍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육군의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 M1이 가상의 적 진지를 향해 불을 뿜습니다. 1년 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다음 달 18일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훈련을 보름 정도 앞두고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회의에서 이 훈련을 축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양한 부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더 아직은 나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사전 논의 없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군 관계자는 확정된 계획에 맞춰 미국 측과 훈련을 준비해왔는데 이제 와서 연기나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산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야당에선 김여정 말 한마디에 알아서 눕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훈련을 접으면 상대는 대화의 장이 아닌 도발의 칼을 들이댈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신설된 한미 간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훈련 역시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된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어
북핵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유명 시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6명이 숨졌습니다. 평소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 현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모자를 쓰고 배낭을 앞으로 맨 남성이 한 손에 총을 든 채 주차장을 뛰어다닙니다. 남성 뒤로는 쓰러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อยู่ก็ได้ยินเสียงปืนตอนแรกคิดว่าเป็นประทัดเป็น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เราก็เหลือบเราก็มองหันหลังกลับไปมองก็เจอว่าเป็นผู้ชายคนนึงใส่เสื้อสีดำใส่หมวกแก๊ปอะค่ะ 어제 낮 태국 방콕의 한 유명 식품 시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 한낮의 총격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ผมวิ่งมาทางนี้วิ่งมาทางนี้เสร็จปั๊บเราก็ตะโกนคนในตลาดให้ออกให้หมดปืนอยู่ภายในข้างในนี่หลายนัดอยู่ครับผมได้ยินเสียงอยู่ 관광객 피해는 없었지만 용의자인 60대 남성을 포함해 경비원 5명 등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시장에서 차량이 긁힌 일을 두고 경비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ยิงเข้าโดนหลายนัดผมไม่รู้กี่นัดตอนที่ผมเข้ามาครับผมแล้วมีเจ้าที่สน.บางซื่อก็อลังเก่าครับผมมีพ่อค้าขายของอยู่ข้างในต่อครับ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총격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여름철에도 건조한 날씨로 유명한 중국 베이징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1년치 비가 오면서 최소 30명이 숨지고 8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집 앞까지 들이닥친 강물을 피해 아이를 업고 다급하게 사다리를 오릅니다. 물에 잠긴 차에서 운전자가 간신히 탈출하고 주차돼 있던 차량 수십 대는 급류에 휩쓸려 순식간에 떠내려갑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일대에 1년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흘 동안 최대 540mm의 폭우가 내리며 베이징에서만 최소 30명이 숨졌고 8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真是百年不遇的一场大雨。这在我快60的人了，我都没经历过这么大雨。 구조대원들은 흙탕물을 헤치며 인명 구조를 이어갔지만 아직 접근조차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因为这个洪水把这个道路冲垮了，所以说我们只能是人员进行徒步前进进行摸排。 인접한 허베이성을 비롯해 산시성과 윈난성에서도 산사태 등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북부에 집중된 기록적 폭우에 이어 북상 중인 8호 태풍 꼬마이의 영향으로 이달 말까지 남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대만에도 하루 40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C 공장 일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관람객들이 신진 작가를 직접 발굴하는 특별한 경연이 열립니다. 블라인드 전시 대학 미술제입니다. 출신 대학이나 연고와 상관없이 오로지 작품으로 겨루는 거라 신선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그러진 표정으로 해를 향해 팔을 뻗고 있는 해바라기들. 닿을 수 없는 열망을 형상화한 듯한 간절함이 전해집니다. 인간이 사라진 자리에 자라난 식물. 유한한 인간종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멸종에 대해 사유해온 작가의 작품입니다. 블라인드 경연 방식의 전시 프로젝트 2025 대학미술제가 시작됩니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지원자 수백 명 중 1차와 2차 예선을 통과한 작가는 모두 21명.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은 마음에 드는 작품에 투표해 손수 톱3를 뽑습니다. 선정된 3사람에게는 하반기 열리는 아트페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장 순수한 영역에 있는 친구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이들이 앞으로 30년 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장 투표는 전시가 끝나는 8월 23일까지로
주최 측은 이번 대학미술제를 통해 공모전 중심의 신진작가 발굴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라민 야말 등 바르셀로나의 초호화 군단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은 환영 인파로 들썩였는데 FC 서울과의 친선 경기는 모레 열립니다. 입국 분위기를 성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항 입구부터 입국장 문까지 축구 유니폼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응원하는 선수의 이름을 맨살 위에 그려 넣으며 마중을 준비했습니다. 화이팅! 15년 만에 방한해 축구 팬들은 이른 새벽부터 공항으로 와 자리를 맡았습니다. 오랜 시간 대기에 지쳐 공항 의자에 몸을 기대기도 했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전주에서 새벽 5시 반에 여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TV에서나 보던 슈퍼스타들을 직접 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뭐 아이돌이고 이제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마침내 문이 열리고 라민 야말이 나타나자 환호성은 공항이 떠나갈 듯 울려 퍼집니다. 적극적인 팬 서비스에 분위기는 고조되고 최근 팀에 합류한 레시포드 역시 구름 관중을 이끌며 바르셀로나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7살 나이에 호날두와 메시의 기록을 훌쩍 앞지른 야말에다 지난 시즌 34골, 22도움에 빛나는 하피냐 등 발롱도르 후보 2를 보유한 구단입니다. 일본의 비셀고베에 3대1 승리를 거둔 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는 31일과 다음 달 4일 서울, 대구에서 잇따라 열리는 바르셀로나의 친선전을 TV조선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한여름밤을 수놓을 유럽 최고 명문팀의 한국 여정이 막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늘 인간을 괴롭힙니다. 마음 같아서는 실컷 소리 지르고 싶어도 냉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강대국과 마주할 때 약소국의 괴로움은 더할 겁니다. 상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병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 옵니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의리와 무력 사이에서 고뇌하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배 구고두례의 치욕을 당했습니다. 끌려간 백성만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좀 더 일찍 현실을 인정하고 청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면 최악은 면했을 겁니다. 이상만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없다는 역사의 엄중한 교훈입니다. 지난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6.25 정전협정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북한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미국 간 인식차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 이사장인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을 핵무장한 김정은이 이끄는 범죄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목표가 남한을 장악하려는 야심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독한 기념사에서 혈맹만 강조했지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단파방송 중단, 대북전단 살포 금지, 군사협정 복원, 대북교류 자유와 같은 유화책만 줄줄이 내놨습니다. 저는 대북방송 중단을 할 때 우려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너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국무위원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변한 게 없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 핵무장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북한에 어찌 이리 부드러운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의 공산주의의 악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대는 오늘날까지 철통 같은 동맹 아래 단결해 있다고 했습니다. 힘을 통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관세 협상도 안보와 연계에 타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생각이 새 정부와는 너무 달라 어떤 엇박자가 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아인 랜드는 현실에 눈 감을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피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평화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눈 감으면 닥칠 건 재앙밖에 없습니다. 7월 29일 윤정우의 앵커 칼럼, 남한산성의 교훈이었습니다. 공기가 뜨겁고 바람마저 끈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로 격상된 상태고요. 전국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은 이제 제주도 한라산뿐입니다. 중복인 내일도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일 오후 한때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로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고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8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6도, 청주와 전주가 37도, 대전 38도까지 지속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35도 안팎의 폭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